읽어볼수록 재미있고 흥미를 자아내는 동물 백과사전.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각이한 모습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잠깐 자연 속의 동물 세계에 들어가 봅시다. 이 원숭이는 여원숭이과에 속하는 고양이 원숭이랍니다. 여원숭이과에는 이 고양이 원숭이를 비롯해서 인드리 원숭이 그리고 밤빛 여원숭이를 비롯해서 수십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원숭이들은 오직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만 살고 있는데 보다시피 개처럼 주둥이가 앞으로 삐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여우와 비슷하다고 해서 여원숭이라고 부르는 이 원숭이들은 뛰어난 후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원숭이가 흔적을 남겼을 때 뒤쫓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눈 생김새를 보십시오. 앞으로 모아진 두 눈이 정면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고리도 능히 측정할 수 있는 이 눈 생김새는 나무에 오르거나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여원숭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단단히 그려줄 수 있는 앞뒤 발가락 모양 역시 나무 타기를 생명으로 하는 여원숭이들의 활동에는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고양이 원숭이들은 햇빛 쬐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원숭이들은 서늘한 밤이 지나면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종종 햇빛 쬐기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땅 위나 낮은 나무가지 위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향해 앞다리를 옆으로 쭉 펴고 앉습니다. 그러나 한낮에 너무 뜨거워지면 그늘 밑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원숭이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고양이 원숭이들은 최고 30마리 정도씩 무리를 짓고 사는데 다른 여원숭이 유보다 땅 위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고양이 원숭이들은 줄무늬가 나 있는 아름다운 긴 꼬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먹이를 먹을 때 다른 원숭이가 나타나면 꼬리를 수직으로 세워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또한 수컷들은 앞다리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를 꼬리에 묻혀 흔들며 경고 신호를 보냄으로써 경쟁자들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원숭이들은 숲속의 나무잎이나 꽃, 나무 꼭지를 먹고 살지만 고양이 원숭이를 비롯한 일부는 곤충이나 알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동물들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알려주는 동물 백과사전.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 주십시오. 어린 동무들, 재미나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 책들엔 흥미있는 문제들이 많답니다. 모두 책을 보세요. 그림 속의 아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맞혀 보자요. 첫 번째 그림은 스키를 타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종구, 세 번째 그림은 활 속에
네 번째 그림은 스케이트, 그 다음은 탁구, 마지막은 청소기입니다. 예, 그럼 이번엔 서로 비슷한 운동을 찾아보자요. 그리고 무엇이 비슷한지 말해보겠습니다. 스키하고 스케이트를 타는 그림이 비슷합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스키는 눈우를 지치는 운동이라면 스케이트는 오름우를 달리는 운동이랍니다. 그럼 또 어느 그림이 서로 비슷한가요? 종구하고 탁구가 비슷합니다. 둘 다 공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조그만 공. 예, 옳게 맞췄습니다. 그뿐이 아니랍니다. 렁구, 배구 같은 운동들은 한 팀에 각각 여러 명이 속해서 한다면 종구와 탁구는 2명 또는 4명이 서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2명이 하는 경기를 단식, 4명이 하는 경기를 복식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번엔 또 그림 속에 어떤 운동들이 비슷한지 찾아보자요. 활쏘기하고 청소기가 비슷합니다. 활쏘기는 화살을 쏘고 청소기는 총을 쏩니다. 목표판을 넣고 그것을 명중해서 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두 운동은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림 속의 운동들이 어떤 운동인지 그리고 서로 비슷한 운동들은 어떤 것인지 다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어린 동무들은 여러 운동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관찰력과 추리력, 판단력과 표현력을 키워주는 이런 지능개발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가자요. 인류 역사는 발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발전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킨 수많은 발명품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발명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물이나 물속으로 다닐 수 있게 만든 운수수단입니다. 배는 운수수단 가운데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다고 할 수 있답니다. 왜 배가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보다도 더 먼저 나왔을까요? 예, 운수수단으로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보다도 배가 훨씬 더 먼저 이용되게 된 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일찍이 강기슭에서 먼저 생활을 시작하였고 강물의 흐름과 더불어 발전해 왔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배는 1만여 년 전에 원시인들이 이용한 통나무 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또 내려가는 나무를 보담고 물을 건너는 법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나무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죽배를 이용했답니다. 동물의 가죽에 바람만 넣으면 가죽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에 잘 뜨는 나무나 참대, 갈대를 한데 묶거나 엮어 만든 뗏목배도 나왔고, 통나무 속을 태운 다음 속을 파내서 만든 함지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배들을 만들어 이용하는 과정에 사람들은 노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손발로 줬다가 노를 생각해냈지. 기원전 5000년경 이집트의 닐강에서 사는 사람들이 파피루스라는 풀을 엮어서 배를 만들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배들은 강이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가벼운 짐이나 실어 날랐을 뿐 작고 든든하지 못해 잔잔한 물에서나 이용되었답니다. 노를 저 배를 모는 과정에 사람들은 바람의 힘으로도 배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에서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돛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천년경 자석을 이용한 지복침이 나왔습니다. 지복침은 배 또는 비행기가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기구였습니다. 지복침이 이용되면서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세기에 돛배가 대형화되어 돛대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 먼 바다로 나가는 항해자가 많아졌습니다. 1492년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콜룸부스가 돛대가 3개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했습니다. 마갈량이 쉬라는 항해가도 배를 타고 처음으로 세계를 일주했습니다. 3년이나 걸린 그 항행이 얼마나 간거했던지 280명의 선원들 가운데서 겨우 18명이 살아 돌아왔고 마갈량의 슈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1592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고북선을 완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폭 앞선 시기인 1413년에 고북선을 만들어 님진강에서 성능 시험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병선을 만들려고 늘 고심하던 이순신 장군은 배를 묻는 기술자들과 함께 앞선 시기의 배건조 기술에 도대하여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완성하여 외적들을 물리치는 병선으로 이용하였습니다. 배의 이름을 고북선이라고 한 것은 뱃머리는 영대가리, 몸체와 꼬리는 거북이처럼 만들어져 그 모양이 마치도 거북이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북선은 임진조국 전쟁 때 여러 해전들에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18세기 이르러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돛 대신 수차 추진기를 배에 설치하려는 시도가 나타났습니다. 1707년 프랑스에서 증기의 힘으로 수차를 돌리는 기선을 책상하고 그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16, 19세기에 이르러 배무의 재료가 나무로부터 철로, 추진 동력이 바람의 힘으로부터 기계적 힘으로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으로 수차를 돌리는 배, 라손 추진기를 설치한 배들도 나왔습니다. 라손 추진기의 추진 원리는 나사못의 원리와 같았습니다. 나사못을 돌리면 나사못은 회전하면서 들어가고 나무 부스레기는 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라손 추진기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앞에 있는 물을 잡아당겨 뒤로 밀어 배가 앞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비행기와 비슷하구나. 나한테 달린 프로펠러는 앞에서 공기를 끌어당기지만 라손 추진기는 물을 뒤로 밀어내지. 19세기 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배는 계속 발전하였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1897년 아일랜드에서 증기타빙 기관을 단 배가 발명되었으며 1905년 이탈리아에서
배 밑에 날개를 단 물속 날개배가 발명되었습니다. 물속 날개배는 비행종과 배의 중간 것으로서 다른 배들보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속도를 낼수록 배가 뜸으로 물의 저항이 적어지지. 그래서 적은 연료로도 빨리 달리겠구나. 1912년 단마르크에서 디젤기관을 단 배가 발명되었습니다. 1930년대부터 배들은 주로 중유를 쓰는 높은 출력의 디젤기관 또는 주기타빈을 이용하였습니다. 1953년 영국에서 물우나 땅우를 떠서 달리는 공기방석선을 발명했습니다. 이야, 저길 봐! 그 참 신기한데? 송풍기로 공기를 뿜어놓고 프로펠러를 돌려 보통 10cm 내지 1m의 허공에 떠서 달리지. 원자력을 이용한 배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동력을 원천으로 하는 가지각색의 배들도 출연하였습니다. 1999년 세계 최대급 여객선이 건조되었습니다. 2,000명의 선원과 10,000명의 여객을 태울 수 있고 운동장과 수영장, 영화관과 극장, 식당, 오락장, 상점이 다 갖춰져 있는 여객선으로서 그 높이가 20층짜리 아파트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환경보호 사업은 인류 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폐기물 처리 및 재생 부문과 태양열과 풍력을 비롯한 자연 에너지 이용 부문에서 주목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 산업에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오물을 재생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인구의 끊임없는 증가와 함께 경제의 급속한 발전, 도시화가 추진됨에 따라 오물의 양이 계속 늘어나 지구 생태 환경이 혹심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해마다 약 21억 톤의 오물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후에 바다로 흘러드는 수지 오물량은 년간 6억 톤, 2050년에 가서 전자제품 폐기물량은 년간 1억 2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오물을 재자원화하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오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자원화는 결코 허락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높은 사회적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물 처리와 환경보호, 재자원화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잘 알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재자원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따라세우고 있습니다. 임의의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 조립식 건물로 건설된 이 박물관은 어느 한 나라의 기업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오물 박물관입니다. 누구든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오물 처리 공정의 매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사업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오물이 쓸모있는 물품을 만드는 그 원천 및 원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사람들 속에서뿐 아니라 기업체들 속에서도 오물의 재자원화 사업을 대중화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박물관이 많아야 합니다. 정부급뿐 아니라 개별적인 단체들도 이런 것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는 지난 시기 오물 처리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는 새 제품 개발과 이용에서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의 원칙이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생산 활동과 사람들의 생활에서 오물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적게 생겨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자운화와 함께 생태 환경 보호에도 유리하고 경제적 효과성이 높은 자연 에너지를 개발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하는 것은 현 시기 인류 앞에 가로놓인 대기 오염 문제 해결에서 관건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시기 경제 발전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화석 연료를 대대적으로 사용한 인간의 활동으로 오늘날에는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산생됐습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수력, 태양열, 풍력, 조수력을 비롯한 자연 에너지를 전력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개발 경쟁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북해의 풍력 발전기들을 관리하는 인공섬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나라 에너지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서부 해안에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인공섬은 유럽의 300만 세대의 충분한 전기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 에너지 섬 건설 계획이 완료되면 이 나라의 해안 발전소 능력은 현재의 7배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어낸 전기를 배와 비행기, 자동차들의 연료로도 이용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030년에 가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에 비해서 70% 줄이려고 합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날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자연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오늘 내일이 끝날 사업이 아니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환경산업은 인류의 생존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각국의 관심 속에 더욱 적극화될 것입니다. 잔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는 잔디들의 종류는 많은데 그 중에는 우리나라의 금잔디도 있습니다. 금잔디는 벼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식물로서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빛즐김성 식물로서 햇빛을 좋아하며 높이는 10 내지 15cm까지 자랍니다. 금잔디는 전형적인 뿌리줄기성 식물로서 땅 겉면과 땅 속에 기는 줄기가 있고 그 기는 줄기마디에는 손줄기가 서고 거기에서 잎이 나와서 자라면서 무성한 풀판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잔디에 뿌리줄기를 보게 되면 우선 이 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디 양옆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쌍눈이 자라게 됩니다. 쌍눈에서 손줄기가 자라게 되는데 이 손줄기들은 일정한 정도 자라게 되면 아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지수는 보통 4개입니다. 이 아지들이 자라서 땅 겉면으로 누우면서 다시 기는 줄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금잔디는 포져나가게 됩니다. 1년 내에 펴져나가는 줄기의 그 연장 길이는 무려 2m를 넘습니다. 금잔디는
씨앗 심기, 기는 줄기 심기, 잔디 띠장 옮겨 심기로 본식합니다. 씨앗 심기는 5월 중순부터 7월 말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잔디 씨앗은 매우 굳고 껍질이 두텁기 때문에 가성소다 용액에 담궈 두었다가 심어야 합니다. 잔디 떼장은 길이 30cm, 높이 30cm, 두께가 4 내지 5cm인 잔디떼를 0.5 내지 1cm 간격으로 블로크를 깔듯이 서로 어긋나게 떼장을 놓습니다. 떼를 다 옮긴 다음에는 떼장 사이에 흙을 채워놓고 물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한 번 심어놓으면 생활력이 강한 것으로 해서 오랫동안 보기 좋은 잔디밭이 유지되는 금잔디입니다. 상식적인 문제들을 많이 알고 있는 가정들에서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열이 내린 후 나타나는 증상들에 손쉽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애가 열이 난 다음부터 기침을 자주 하고 그 가래가 껴서 불편해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해주던 방법대로 무의를 잘게 썰어서 물엿에 두면 즙이 생깁니다. 그것을 공복에 먹였더니 애가 기침을 하지 않고 한결 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이게 열이 내린 다음에 민간요법으로 아직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양의학대학병원 과장 유충남 선생님이 열 내린 후 누구나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 민간요법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침이 날 때 살구씨, 마늘, 사탕가루, 식용기름을 섞어서 물을 약간 두고 5분 정도 끓인 다음 한 번에 한 숟가락씩 하루 3번 내지 4번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항생제를 다 썼는데도 가래가 계속 나오고 가래 때문에 기침이 나오고 이렇게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라지 20g 정도를 물에 두고 끓여서 먹거나 또 우리 도라지는 일반적으로 식용으로도 우리 가정들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지를 이 찬을 만들어서 먹어도 이 가래를 사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또 마늘이나 달걀을 가지고도 가래를 사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보면 마늘 한 톨을 삶아 지지어 가지고 달걀 1개에 섞고 한 번에 먹습니다. 이 방법은 기침이 세게 나고 가래가 많이 나올 때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열이 내린 사람들 속에서 입맛이 없거나 메스꺼워하면서 개우고 싶어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선 식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소화되기 쉽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들에서 흔히 마늘이나 생강, 조미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늘을 굽거나 쪄서 끼니 전에 4 내지 5쪽을 이렇게 복용해도 좋고 또 생강을 지지어서 즙을 내 가지고 한 번에 4 내지 5ml씩 하루 2번 내지 3번 끼니 사이 먹어도 입맛 없기와 개우기를 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민간요법들을 잘 알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 맞게 몸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간다면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열이 내렸지만 아직도 속이 메스껍고 후리후리한데 열 내린 후의 건강관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열이 날 때처럼 아직도 팔다리가 저리고 어금이 쑤십니다. 고열이 나면서 앓다가 열이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머리가 땡하고 빈열이 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문화 상식을 전문으로 알려주는 우리 기자들은 요즘 시청자들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곤 합니다. 그럼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
이런 증상들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몇 시에 기상하거나 됐습니까? 6시면 일어나곤 했는데 지금은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연락기가 없이 무력감, 머리 아픔 등으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잠은 충분히 자야 하지만 지나친 늦잠은 건강 회복에 좋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본래의 기상 시간을 지켜야 빨리 정상적인 생물식의 법칙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늦잠을 자니까 아마 아침 식사 시간도 늦어질 겁니다. 네, 아침은 건너뛰다시피 합니다. 아침 겸 점심을 먹으니까요. 물론 무력감과 입맛 없기와 같은 증상들로 인해서 식사를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뇌와 위가 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영양 보충을 보다 필요로 하는 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직 숨도 좀 차고 몸도 좀 찌긋찌긋하니까 움직이기 딱 싫구나. 그럴수록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체의 면역계통이 활성화되고 근육 및 관절 아픔 등의 증상들이 해소돼서 몸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하루 동안 누워 있으면 근력이 2% 떨어진다고 합니다. 유쾌하고 즐거운 기분은 건강 회복을 보다 빨리 촉진시켜줍니다. 그럼 가정들에서 할 수 있는 정서 생활의 단면들을 찾아봅시다. 하루 일과의 매 순간순간들을 이런 정서와 유쾌한 기분으로 가꾸어 나갑시다. 어린 동무들, 재미나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 책엔 흥미있는 문제들이 많답니다. 자, 모두 이 책을 보세요. 어린 동무들이 잘 아는 놀고 먹던 꿀꿀이의 한 장면입니다. 어떤 짐승들이 모여 앉았습니까? 이건 은미황성, 말, 멍멍개, 흑야 스탁, 양양, 고양이, 끌끌끌 돼지입니다. 예, 옳습니다. 이렇게 모여 앉아 놀고 먹는 짐승이 누구일까 토론하고 있어요. 그런데 꽃 같은 그림을 왜 2개 그렸을까요?
가만, 두 그림을 비교해 보니 한쪽 그림이 없어진 곳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두 찾아보세요. 이 그림엔 서방을이 있는데 여긴 없습니다. 황소가 들고 있는 담뱃대도 없습니다. 꿀꿀이가 차고 있던 숟가락도 없습니다. 예, 세 가지를 제꼭 찾았습니다. 영습니다. 그럼 이젠 다 찾았습니까? 아니, 또 있습니다. 말 같은 등에 있던 무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어린 동무들, 이렇게 그림에서 차이점을 찾을 때는 그림을 전체적으로만 보지 말고 말은 말끼리, 서는 서끼리 이렇게 같은 짐승들끼리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작은 차이점도 찾을 수 있답니다. 네, 얼른 잔치집에 갔다 와서 찾아내지요. 없어진 것은 모두 8개라. 8개. 먼저 4개를 찾았으니 아직 4개를 더 찾아야 합니다. 그럼 그림을 구체적으로 봅시다. 찾았습니다. 꿀꿀이거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양을 보면 양이가 찾던 작은 칼이 안 보입니다. 자, 이번엔 수탉을 보세요. 무엇이 없습니까? 손 밑에는 빨간 표. 예, 관찰을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몽몽개를 살펴보자요. 이거 멍멍이 옷에 끈이 없습니다. 예, 그곳을 옷고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옷고름이 없습니다. 어린 동무들, 쉬운 곳 같지만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무엇이든 세심히 관찰하게 된답니다. 관찰을 잘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엔 어떤 재미나는 문제를 풀어볼까요? 기다려주세요.